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주예술마당 별관에서 맥주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최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런 촬영이 익숙치 않아서 좀 뭐랄까 조금 서먹한 느낌이 있는데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깊은 내용을 다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맥주에 어떤 관심이 생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일종의 이론 수업, 맥주에 관계된 여러 가지 역사라든가 현재 우리나라 맥주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정도를 얘기하면서 같이 맥주에 대한 공감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맥주, 특히 지금 저희가 관심 가지고 있는 이 수제 맥주라고 하는 맥주가 국내에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불과 5, 6년입니다. 그 전 2015년쯤에 주세법이 개정되고 외부로의 맥주 유통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요 근래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국내 로컬 브루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 현재까지 발전해 온 과정인데요. 이전에 우리나라의 수제 맥주 붐이 일어나는 2015년에서 현재 2021년까지 이 과정 전에 어떻게 맥주가 우리 곁으로 다가왔는지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와 술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은 어떤 게 술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의하고 있는 술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음료죠. 음료인 상태인데 알코올을 1%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음료를 술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나오는 무알콜 맥주들 중에 보면은 실제 도수가 0.5도라든가 이렇게 일부 알코올이 섞여 있는 음료들도 있는데요. 이것들은 술로서 정의가 되지 않고 비알코올 음료, 무알콜 음료로 정의가 됩니다. 이 술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이라는 녀석이 들어가 있어야지 술이 되는데, 인간이 역사 이래로 이 알코올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그 어떤 당분이 필요했습니다. 당분이 효모를 만나서 발효를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면서 나오는 부산물이 알코올로 이제 생성이 되는데, 이 당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당분은 어떤 것도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먼저 꿀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과일이 가지고 있는 당분을 이용한 술이 있을 수 있겠죠. 요 꿀로 만들어진 술을 미드라고 하는 술이 있습니다. 이건 보통 북유럽 쪽에서 많이 발전해 온 술이고요. 과일로 만들어진 술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와인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미 자연상에서 얻어진 당분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좀 만드는 방법이 조금 편의성이 있습니다. 특히 와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얘기들 하죠. 신의 물방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신들만이 마셨던 것이 포도주라고 해서 신의 물방울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그만큼 이 당분 자체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신의 영역에서 이미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의 힘으로 당분을 만드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집에서 많이 만들어 드시는 음료 중에 식혜가 있죠. 예. 단호박 식혜도 있고 무슨 식혜도 있고 여러 가지 식혜가 있는데, 이 식혜라는 게 쌀을 이용해서 당분을 만드는 음료가 식혜가 되는데, 이 쌀이라는 게 쌀로 대표되는 게 뭐냐면은 곡물, 즉 전분을 가지고 있는
전분을 가지고 있는 이 곡물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전분들을 사람의 노동력으로 당화를 시켜서 얻은 당분을 가지고 발효를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의 물방울, 와인은 신의 물방울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비유적으로 얘기했을 때 맥주 같은 발효주들은 사람, 인간의 땀방울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 중에서 이 아래에 속해 있는 인간의 땀방울, 맥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맥주가 이 유사일에 가장 먼저 발견된 자료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기원전 약 4,000년경, 지금부터 한 6,000년경 정도 전에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많이 들었던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법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온 이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맥주에 관한 조항이 나옵니다. 맥주를 만들 때는 이런 재료를 사용해야 되며 잘못 만들었을 때는 어떤 벌을 내린다라는 이제 어떤 그 규율적인 조항들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미 그 BC 6,000년경 이전부터 맥주는 만들어져 왔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고요.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심지어도 이 근래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해외 토픽이나 가십에 보면은 뭐 중국에서는 뭐 만년 이전에 이미 뭐 맥주를 양조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글쎄요, 이런 설들은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정설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 맥주의 발상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은 지금은 물론 사막 지방이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기후 환경이 이런 보리라든가 이런 곡물들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된 맥주는 역사를 거치면서 유럽으로 전달이 되죠. 유럽으로 전달이 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더불어 그 인근에 있었던 이집트 문명에서도, 이집트 쪽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맥주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두 문명 쪽에서 만들어졌던 이런 곡물을 발효한 우리가 지금 맥주라고 표현하는 술들이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활상의 변화함에 따라서 유럽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때만 해도 아주 기본적인 형태, 아마 제가 추측하기에는 초기 막걸리 형태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형태의 술이었다가 유럽을 넘어갔는데, 그 당시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상당히 관세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술이냐, 이게 무슨 사람이 먹을 음료인가 하는 그런 관세를 받는데, 그 의미는 그 동네는 이미 와인이라는 좋은 술이 존재를 했고, 굳이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술을 만드는 것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와인은 주로 귀족이나 상류층에서 마시는 음료로 인식이 됐고요. 그리고 하층민들이 주로 마시던 것들이 맥주의 형태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금 천대받는 음료가 됐겠죠. 그런데 이렇게 천대받던 맥주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계기에는 결국은 다시 또 전쟁이라는 이슈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저도 물론 안 가봤습니다만, 유럽을 가면은 뭐 석회지대가 많아서 물이 안 좋다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지금처럼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어떤 성 형태, 울타리를 갖춘 성 형태에서 우물이 있고 거주지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아마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 배수가 안 되는 우물들이 그 인근에 지하수로 다 흘러 들어가서 어떤 수인성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일으켰겠죠. 근데 전쟁에 나간 병사가 다른 지역에 가면 우리도 동네에서 옆 동네 가서 물갈이를 하듯이 배탈이 나고 안 좋아진단 말이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각해 놓은 것이 물 대신 이 술, 알코올 음료를 마시는 거였죠. 와인도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물을 대용하는 음료의 기능으로서 또 군의 군사들에게 지급이 되기도 했고, 맥주도 비슷한 형태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가 점점 확장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어떤 그 포도 경작지 와인벨트라고 하는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포도 경작지를 넘어선 곳까지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뭐 프랑스를 넘어서 영국 쪽 위쪽으로도 가게 될 거고 여러 방면으로 독일 쪽으로도 가게 될 텐데 와인이 떨어지는 거죠. 그 동네 같은 거 와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양조사들을 데리고 진격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거의 공식적으로 문헌에도 나와 있습니다. 군대가 진격을 할 때는 항상 부대 뒤에 후방에는 양조사들이 같이 가야 된다. 그들이 가서 빨리 양조를 해서 이 술을 음료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와인은 만드는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맥주는 짧으면 3, 4일, 적어도 일주일 안에 발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공급의 용이성도 상당히 좋았겠죠. 그렇게 맥주가 유럽 전역으로 천천히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퍼져나간 맥주가 일대 좀 발전적 계기를 마련한 것은 지금 맥주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아마 벨기에 지역쯤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동네에 이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맥주가 발전을 합니다. 아까 제가 성을 얘기할 때 이렇게 그 갇혀진 울타리 안에서 자연 부락들이 자급자족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수도원의 기능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떤 종교적인 기능 외에 삶의 형태들을 보면은 스스로 자급자족을 하는 형태의 집단이죠. 그런데 이 집단도 아무리 자급자족을 한다 그래도 외부에서 어떤 물건을 생필품들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100% 자급자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들이 뭔가 돈벌이가 될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맥주는 아주 좋은 돈벌이 거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술이라는 음료 자체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환금성, 돈과 같이 바꿀 수 있는 환금성이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었고 언제나 팔릴 수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 수도사들이 맥주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이 수도사들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중세 유럽, 지금 중세라고 얘기하는 뭐 14, 15세기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동네에 배운 지식인층이 수도사들이 되겠죠. 가장 트였다는 사람들, 그리고 학문적으로 발전한 사람들이 수도성 계층들이었는데 이분들이 맥주를 만들면서 드디어 기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레시피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었더니까 좋은 맥주가 나오더라 라는 것들을 기록을 하면서 서서히 각 수도원마다의 개성 있는 맥주들이 나타나고 질적인 어떤 상승 효과들을 나타나게 되죠. 여기 이 수도원들이 결국은 현재 맥주들의 근간을 이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수도원들을 기점으로 만들어졌던 맥주들은 다시 유럽 전역으로 나가서 각자 발전된 형태, 여러 가지 형태의 스타일로 맥주들이 생산되기 시작했고요. 또 그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각 나라마다의 약간 독창적이고 특징적인 맥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예를 들어 유럽에 맥주를 주제로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보통 가는 나라들이 이제 두 개 정도 나라를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맥주의 나라 독일이고 하나는 맥주의 천국 벨기에가 되겠죠. 근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벨기에는 되게 다양한 맥주들이 지금도 역사 속에 살아 있는데 이 맥주의 나라라고 하는 독일에는 맥주 스타일로 봤을 때는 많은 종류가 있지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마시는 라거류가 많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15, 16세기쯤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나라 광고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잠깐 자, 이 김태리라는 배우가 선전했던
맥주 광고 중에 한 것인데 여기서 이런 말 합니다. 오리지널 맥주를 뜻하는 말은? 이란 질문을 하고 그 대답으로 거기 나온 모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인하이츠 거버트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라인하이츠 거버트라는 말이 맥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맥주 순수령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1517년에 독일 뮌헨 지방에 그 빌헬름 4세라고 하는 그 동네 영주죠. 영주가 되겠죠. 이분이 맥주에 대해서 정의를 냅니다. 맥주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내린 어떤 율령을 반포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게 맥주 순수령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맥주는 물과 보리와 홉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여기서 보리는 지금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런 그 몰팅이 된 몰트를 뜻하는 거고요. 이 조건에 맞추려면은 뭐랄까요? 우리가 즐겨 마시는 밀맥주, 밀도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부재료에 뭐 이런 저런 것들을 쓰면은 이 율령에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맥주들이 점점 라거라는 한 종류로 뭉쳐지게 되고 라거만이 발전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됐는데 그 이면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뭐 미국 그 20세기 초에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뭐 금주령 이런 것들 얘기하다시피 표면적으로는 보리만 쓰게 한 것들은 밀을 어떤 그 빵을 만드는 업자들과 이 양조업자들 간에 너무 이제 경쟁이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 시민들, 국민들이 먹을 식재료, 밀가루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밀가루로 만들지 말라라는 뜻에서 이 보리를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밀에 대한 조세권은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생각을 한 거죠. 자, 밀로써 들어가는 저 귀족들의 이 돈줄을 막아야겠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율령을 반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되게 독일 맥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여기서 하나 이제 그 후에 개정이 된 게 효모가 발견된 이후에 네 번째 맥주의 요소로서 효모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파스테르 시대를 거쳐서 결국은 1900년대 초에 제 기억으로는 1907년도인가 이 개정된 이 맥주 순수령에 이 효모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맥주 순수령은 20세기 말 1990년대까지도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독일 밑에 그 바이에른 지방에서 만들어졌던 독일의 순수령이 독일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도 결국은 20세기에 다 들어와서 맺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 400년, 500년의 기간을 두고 조금씩 이 율령에 따라서 맥주가 발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런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밀을 주제로 한 맥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쇠퇴기를 맞고 거의 잊혀졌던 것 같아요. 그런 독일의 상황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벨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양한 맥주들이 수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발전이 됐었고 조금 더 북쪽으로 넘어가면은 영국 쪽에서도 맥주가 이제 발전이 되기 시작하는데 영국의 맥주는 이 독일이나 이쪽 맥주에 비해서는 조금 아무래도 도수가 높고 좀 묵직한 맥주들이 아마 많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홉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수입을 하게 됩니다. 홉이라는 종자 자체를 수입을 해서 쓰다가 토착화시킨 홉을 뭐 이스트 켄트 골딩이라든가 이런 홉들을 쓰게 됐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영국이 맥주에 영향을 미친 것은 그 동네 스타일 자체로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우리가 요 근래 가장 인기 있는 맥주라고 얘기하는 IPA, 인디아 페일 에일이라고 하는 IPA 맥주를 만들게 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맥주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라고 했던 이 영국의 식민지 시절에
인도로 맥주를 보내게 됩니다. 인도에 있는 국민들이 맥주를 원해서 보내게 되는데 예, 영국에서부터 지도를 살펴보시면 인도까지 가려면은 지중해를 지나서 지브롤터를 지나서 아프리카를 내려가서 희망봉을 지나서 다시 아랍을 지나서 인도까지 가게 되는데요. 두 번의 적도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맥주가 상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상적인 맥주를 공급하지 못하다가 홉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방부성이라든가 이런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기존 레시피에서 홉을 잔뜩 넣은 새로운 레시피의 맥주를 영국에서 인도로 보내게 됩니다. 이 홉이 잔뜩 들어있는 맥주가 인도까지 전해지게 돼서 맛을 봤는데 사실은 홉을 잔뜩 넣으면은 쓴맛이 같이 강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조금씩 인기를 얻고 하다가 하나의 스타일로 굳어진 게 인디아 페이레일이고요. 지금의 인디아 페이레일은 홉을 강하게 넣고 도수도 좀 강하게 만들고 쓴맛도 강한 아주 좀 강한 캐릭터의 전형 같은 그리고 풍부한 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로 얘기가 되는데 이 IPA라는 맥주가 영국을 통해서 발전했다라는 게 가장 큰 효과가 됐고요. 이런 지금 얘기한 이제 대표적으로 영국, 벨기에 그리고 독일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이런 맥주들이 신대륙으로 넘어가게 되죠. 신대륙의 발견에 따라서 미국으로 사람들이 이민을 가면서 같이 맥주도 쫓아가게 됩니다. 맥주를 쫓아갔는데 이 맥주라는 건 항상 재료가 로컬성이 부여가 돼요. 그 동네에서 구할 수 있는 어떤 작물들을 가지고 다른 술도 마찬가지겠지만 만들게 됐는데 미국에 가서 그러니까 아메리카에 가서 술을 만들다 보니까 보리라든가 이런 작물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주변에 가장 널려 있던 것들이 뭐였냐면 지금도 아주 많은 생산을 하고 있지만 옥수수. 이 옥수수가 주변에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그 옥수수가 들어간 술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라거의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그 옥수수라고 하는 어떤 부재료가 들어간 부가물 라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라거가 만들어져요. 이게 우리가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마시죠. 뭐 밀러라든가 쿠어스 맥주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넘어왔던 기존의 이제 수입 맥주들이 대부분 옥수수가 들어가는 맥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병을 따고 이렇게 향을 맡아 보면은 옥수수 향을 슬쩍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들어온 이 라거는 뭐랄까 만들 때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적은 코스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퍼져나갔거든요. 이 맥주들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라거라는 맥주가. 우리나라도 불과 몇 년 전까지 그랬지만 그런데 이 맥주를 한 1900년대 초부터 1960년대, 70년대까지 물론 현재까지 계속 비슷한 맥주만 마시다 보니까 뭔가 좀 지겨워진 거죠. 그리고 이 미국의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맥주를 좀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맥주를 새로 없었던 스타일을 새로 창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예전에 있었던 맥주들을 한번 되살려 봐야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유럽에 있었던 여러 가지 레시피의 맥주들을 홈브링으로 다시 살펴보면서 만들어 먹기 시작했어요. 이것들이 발전하면서 미국의 이 수제 맥주 시장을 형성을 했고요. 미국의 수제 맥주 시장은 지금 2010년도 기준으로 대략 양조장이 약 8,000개, 8,5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맥주 공부를 처음 하던 2015년 정도의 자료에서는 대략 한 4,000개 정도를 얘기했었어요.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 미국에서 이렇게 막 터져 나오던 이 수제 맥주에 대한 열기가 우리나라로 오기 전에 한 군데를 거쳐서 오게 됩니다. 예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로 들어온 신문물의 대부분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일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일본에서도 되게 좋은 반응으로 지비루라고 하는 지역 맥주라고 하는 지비루라고 해서 많은 양조장들이 생겨나고 합니다. 글쎄요, 지금 대략 한 400개 정도 있으려나?
뭐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상황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통해서 지금 전달받아서 약 5년 동안 지금 한 200개 남짓 되는 양조장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더 이상 수제맥주 양조장이 잘 안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전해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수제맥주 시장을 빵 틔운 어떤 계기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맥주가 북한의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라는 어떤 그 기사 한 줄 때문에 터져 나왔던 거죠. 기존 우리나라 맥주에 가지고 있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면서 수제 맥주라는 대안을 찾아서 막 마시기 시작을 했는데 일본은 아사히라든가 뭐 기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맥주 회사들이 있는데 자기네 맥주 자체에 크게 불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도 잘 먹고 있었고 이걸 새로운 맥주로 대체해야겠다라는 어떤 그 소비자의 니즈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거기서 그냥 유지되는 정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 넘어와서는 한국은 뭐 우리 다 그렇지만 상당히 뭔가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는데 상당히 빠른 스텝들을 보여주죠. 지금 각 지역에 뭐 이제는 수제맥주 양조장 하나 없는 지역이 없고 다양한 맥주들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해외 유수의 어떤 맥주 대회들에서 항상 상위권에 랭크되고 메달을 따고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도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에서 BC가 아니라 6,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현재 대한민국까지 온 이 맥주의 흐름을 제가 조금 빠른 호흡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맥주를 즐기고 계시고 또 저희 클래스를 통해서 맥주를 직접 만들어보고 나만의 맥주를 만들고 또 맥주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하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게 돼서 되게 대단히 기쁘고요. 여기서 더 긴 얘기를 하기에는 정해진 시간이 마땅치가 않을 것 같고 만나서 다음 이야기들 더 풀어보기로 하고요. 만나서 말씀드릴 때는 지금 옆에 보이는 이런 재료들이라든가 도구의 사용법 그리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양조 방법에서부터 나만의 레시피로 만들 수 있는 양조까지 차근차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빨리 이제 대면하고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맥주에 대한 역사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